3월 23일 문제 볼게요. 자,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서 등록세 및 취득세 합계 650만 원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취득 시점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취득 시점이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납부하는 단계까지는 취득 시점인데, 이 시점에 보험료 납부한 거는 취득 시점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의 보험료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용 처리할 거고, 우리 취득세는 우리는 건물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는 건물의 취득세는 차변에 건물로 처리를 하고 6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는 보험료로 처리할 거고, 그럼 이 보험료가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500번대의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돈을 전부 다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다. 그럼 950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25일 날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의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액은 60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함. 자,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가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지급하는 돈은 액면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 자산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린 액면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액면 금액이 8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우리는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인 60만 원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우리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건데, 자동차 구입을 했죠. 차량 구입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얘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26일 폐기물 처리 부담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가장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우리 회사 업종의 특성상 그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공과금이 나와요. 세금 성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25만 원이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혹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쓰고, 얘는 제조경비다라고 문제에 적혀 있네요. 그럼 500번대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3월 27일 자,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만세물류 주식회사에 8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세물류에 정기 이월된 외상매입금 4,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지금 6,3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던 토지를 팔고 지금 8천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8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만세물류한테 팔았는데 외상대금이 4,500 있었나 봐. 그래서 8,500 중에 4,500은 외상매입금하고 상계하고 3,500만 원만 우리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문제 내용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떻든 간에 우린 8천만 원에 판 거잖아요. 8천만 원 받아서 외상매입금 4,500 갔든 4,500 빼고 3,500원 받든 똑같은 거죠. 그럼 6,300만 원짜리 8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1,7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렇게 처분을 하면 처분한 자산을 지워주는 것부터 먼저 저는 할게요. 그럼 대변의 토지,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대변에 써주면 예, 금액은 전부 다 지우게 된 거고, 자, 다음 차변에 우리가 8천만 원을 받을 건데 8천만 원 중에 일단 외상매입금 지우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만세 물류거 지워주고 4,500만 원은 그럼 나머지 3,500만 원은 우린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그럼 대변에는 우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700만 원이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항상 분개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서 얼마 이익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준 잡고 그 기준을 잡았으면 분개를 했을 때도 꼭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랑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개를 했을 때도 항상 그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28일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이 발생하여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다. 금융비용 자본화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며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자를 준 건데, 자, 이자를 준 게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자를 18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자, 우리 지급한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원칙은 우리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 원칙이에요.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본화 대상이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들 있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자 이야기하는데 자본화 대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8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3월 29일 생산부 종업원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강사에게 강연료 중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35,200원을 제외한 76만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자, 우리 회사가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걸 알겠고 지급한 돈은 76만 4,8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돈을 준 게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면 교육 훈련비가 될 거고 이 교육 대상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교육훈련비인 거예요. 그럼 교육훈련비는 전액인데 우린 지금 세금 빼고 준 거죠. 빼고 준 돈이 35,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교육훈련비는 총액이 8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죠. 80만 원이라서 이 금액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그렇죠. 그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6개만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먼저 6개만. 자, 이제 363페이지에 자, 3월 30일 날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 원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부화재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자, 보험금 청구한 거는 뭐 지금 상관없고, 얼마라고 통지받으면 수익인식 시점을 쓸 건데, 뭐 청구만 했다라는 건 우리한테 별로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이 없어진 거죠. 그럼 건물 없어졌으면 건물 지워야지. 건물 취득원가를 먼저 대변에 쓰고, 그리고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고, 그럼 우리의 장부가액이었던 615만 원은, 자, 이건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때는 제 손실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써도 되고, 이건 선택이라 그랬죠.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 제 손실만 쓸 거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제 손실 써도 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써도 되고. 얘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문제에서 만약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쓰라 그러면 우린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지금은 이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예?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뭐 쓰라고 안 했으니까 두 개 다 되는 상황이죠. 시험 때는 만 되고. 예. 그래서 제 손실만 기억해뒀다가 문제에서 손상차손 써라 그러면 그때 쓰면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자, 다음 3월 13일
자, 전기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에 대해 결산 시 누락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지금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기의 비용을 올해 처리를 한다면 계정 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 중대하지 않으면 영업의 비용 금액 100만 원이고, 수입 비용은 이렇게 하지만 자산 대리량은 똑같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해서 1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항상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었죠. 문제 분개하는데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일단 계정 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 쓸게 이 계정 과목 이야기할 때 말고는 없으니까. 그럼 그때 중대하다면 중요하면 자본인데 300번, 중대하지 않으면 영업의 비용,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5일. 자, 당사는 정기말 매입처 신암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7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금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신암전자 주식회사의 배려로 감액을 받았다. 단 이와 관련한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외상매입금을 지금 상환하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를 상환하는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 반대인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주는 거고. 자, 그럼 외상매입금은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거니까 전액을 쓰는데, 우리는 이걸 갖기 위해서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2,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00만 원을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4월 2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를 7천만 원에 발행하고 전액 당좌 예입하다. 주식 발행과 관련해 주권 인쇄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 증자나 아니면 신주 발행하다,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은 하늘이 두쩍 나도 무조건 액면가, 만주가 5천 원이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을 건데 당좌 예금으로 우리는 7천만 원에 발행을 했네요. 그럼 2천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하면서 주권 인쇄비가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이 돈 빼고 우리는 지금 그럼 1,900만 원 이익을 받죠. 1,900만 원 이익 받으면, 자, 무작정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때는 혹시 모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4월 20일자로 해서, 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차익, 감자자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소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기 힘들죠. 합계잔액 시산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면 장부에 없어요. 그래서 찾기 힘드니까 여러분은 컨트롤 F에서 자본금을 찾으세요. 자본금을 찾으면 방금 제가 말했던 계정 과목은 자본금 아래에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쓴 적이 있다면.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자본금 계정 과목 아래에 자본잉여금, 주감자 이익 받다는 게 다 있어야 되고, 쓴 적이 있다면 잔액이 있거나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안 적혀 있는 건
우리가 장부에 사용한 적이 올해에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잔액이 없는 거죠. 주식 한 해만에 자금. 왜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에요. 그럼 얘 끝나고 바로 여기 비용 들어와 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없죠. 그래서 얘는 그럼 바로 대변에 나머지 돈은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6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750만 원, 액면가액 500, 장부가액 600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예입하였다.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은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죠.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사채하고 자본금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주식은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칭하는 유가증권의 이름이고 분류는 자본으로 하고 있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 주식 6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적혀 있는 거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6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우리가 매각한 금액이 750만 원이고 당좌 예금으로 750만 원이 들어온 거고 그럼 150만 원 또 이익을 받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우선 상계할 건데 방금 자본금 아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 날짜가 하루 6일 전인데 6일 전에도 자본금 아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6일 조에도 아무것도 없겠지. 그 사이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5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상계해야죠. 그렇죠. 처분 손실이 많으면 전부 다 처분 손실일 거고 조금만 있으면 확인한 거죠. 있으면 우선 상계하려고. 이익이 있으면 상관없죠. 또 이익 쓰면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고 같은 거는 상관없는 거죠. 반대되는 거.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본 거고. 왜냐하면 이익 보고 손해 봤다라고 양쪽으로 말 안 하는 거라 그랬지. 뭐 옛날에 이익 받고 또 이익 봤으면 합쳐서 같이 이익 봤다라고 됐거든요. 자본이니까 합쳐질 거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4월 27일 날 주식회사 미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진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 3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을 당겨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지금 여기에 돈을 보면 5천만 원은 건물이 있는 부지 구입비인데 공장 신축하러 산 거였으니까 뭐 건물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토지죠. 건물 철거비도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는 건 땅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쓴 거니까 이것도 토지고 토지 정지 비용도 땅 쓸 수 있게 할 거니까 토지고 그러면 전부 다 토지네.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토지를 사는 거고 대변에 돈 준 거 보면 5천만 원은 대구은행에 대출 기간 3년짜리로 빌렸어요. 그럼 내년에 만기 아니죠. 장기 차입금 대구은행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빌린 거고 다음 철거비하고 토지 정지 비용 620만 원은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고 이 토지는 5,620만 원은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여기까지 우리 6개 입력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을 우리가 영어 약자로 VAT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VAT가 뭐의 약자죠? 또 알면서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딱 티가 났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Value added. value라는 표현은 쓰지만 가치. 근데 value added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표현 잘 안 쓰죠. 한국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콩글리시로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창출했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근데 마진 남겼어 이런 말 잘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콩글리시 마진도 영어예요. 근데 마진 남겼다는 소리는 잘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했다 이런 value added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죠? 그럼 뭐의 10%? 물건 가격의 10%? 아니면 부가가치의 10%?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은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물건 가격의 10% 생각하는 건 소비자 입장이에요. 사업자의 입장에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를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부가가치에 세금 붙는다. 자, 그럼 얘 먼저 특징부터 봅시다.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자, 이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예요. 그럼 제가 어느 쪽에 비교할 수 있는 세금을 이야기를 하면 자, 국세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지방세. 반대가 아니에요. 지방세.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거 흔히 세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법소부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가 우리나라 세수학부의 75%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 합친 게 이 75% 중에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나라 세수학부의 1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1등인 이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줄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자, 우리 국세는 징수권자가 국가고 지방세는 징수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세무서에 세금 내면 전부 다 국세 내는 거예요. 어디 구청 적혀 있으면 지방세인 거예요. 자, 자동차 있으신 분 집에 지금 자동차세 2차 분 고지서 날라왔죠? 1차 연납 안 하셨으면 올해 55% 내라고. 1차 분이 45%, 2차 분이 55% 나와요. 거기 보낸 것 보시면 용산구청 세제감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어디 구청 이런 식으로. 그럼 자동차세는 지방세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예요. 보통세. 자, 보통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 자, 그럼 목적세라는 건,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건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세목들은 아니지만,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교육 사업에 엄청 이바지한 거예요. 그죠? 그 술에는 교육세가 같이 붙어 있어요, 기생처럼. 그럼 이 교육세를 받는 이유가 우리 교육시설과 교육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 성격인데, 얘는 뭐냐면 일단 징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마당 좋게 만든다든지, 혹은 저는 싫어하는데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아저씨도 월급 준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뭐 내년에 얘네도 연봉 1억 5천을 말하며,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지, 그죠? 자, 어떻게든, 자, 이게 보통세예요.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징수해 가지고 이걸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목이 개별 소비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반대라고 안 했어요. 반대가 아니고 비교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자, 개별 소비세.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별 소비세를 내고 싶어요. 그죠? 이 개별 소비세 옛날 이름이 뭐죠? 옛날 이름이 특별 소비세라고 사치세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개별 소비세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는 이 세금을 붙여라라고 세금 부과할 항목이 적혀 있어요. 명품백, 명품 구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세법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면 개별 소비세 부과하는 거고, 거기에 안 적혀 있으면 개별 소비세는 부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인데,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세법법전에 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하지 않을 항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항목을 적어놓고 그 항목에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말고, 거기에 안 적혀 있으면 전부 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중에 면세 항목을 더 좀 볼 건데, 면세 항목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안 적혀 있으면 전부 다 과세예요. 자, 우리 면세 항목 본 적은 있죠, 한 번쯤. 자, 폐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세 항목을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는데, 면세 항목에서 폐지를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면세 항목에서 폐지를 본 적이 없다면 얘는 과세품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일반 소비세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면 안 될 항목만 적어놓고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전부 다 부과하라는, 이하고 반대인 거죠. 여기는 부과 안 할 것만 열거해놓고 나머지는 다 부과하라는 게 일반 소비세고, 얘는 부과할 것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일반 소비세 특징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부과 안 할 것만 적어놓고 거기 안 적혀 있으면 다 부과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과세품인가 면세품인가 제가 그 이야기할 때, 또 과세품이며 면세품이며 말하면 방금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과세인가 면세인가? 그럼 또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면세품에서 본 적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그건 과세품이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세금은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뭐뭐가 있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 세계인들이 유명한 벤자민 클린턴이 말했던 하나는 죽음이고, 자, 한 개는 뭐예요? 세금이죠. 자,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 공감을 못 하는데 한국 사람을 제한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하고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죽음을 먼저 말한 건 여러분들이 그건 알 것 같아서 먼저 말했는데 전 세계인은 세금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 죽음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베냐민 클린턴이 쓴 글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자,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자, 혹시 영화 중에 조블랙의 사랑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조블랙 사랑 아시죠? 네. 한국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 전 세계 히트치고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브래드 피트 좋아하는 사람은 봤어요.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봤냐면 그 내용이 브래드 피트가 사신이에요. 정승사자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내용이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안 느끼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전혀 공감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브래드 피트 팬들만 보고 전 세계에서는 그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거의 레벨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 아니었죠. 자, 그럼 제가 방금 그 이야기한 게, 자, 우리 세금을 보면 여러분들 월급을 받죠. 월급 받으면 소득세를 내요. 여러분이. 그럼 그 월급을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옷을 사 입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하면 소비세를 내게 돼요. 이 세금 내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세금을 피하지 않고 다 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국가를 형성하려면 필요한 게 조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게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이건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그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일어나야지만 발생하는 거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것 우리 뭐 책 같은 데 적혀 있는 거 보면 엄청 고리타분하게 적혀 있어요. 뭐 중간재 무슨 재 막 적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최종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앞에 있는 사업자들이 남긴 마진만큼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단계에 있는 자가 그 사람만이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신데 회사 사장님이나 누군가가 부가가치세 내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저와 같이 이 수업 끝나고 나서 그 회사 다니면 안 되는 회사예요. 마인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지 돈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 아니에요. 사업자 돈 아니에요.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옷 사 입고 밥 먹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 자기 돈들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또 특징이 간접세의 형식이 띄고 있죠.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인데, 자, 간접세라는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거죠. 자, 담세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 자, 여러분이 오늘 커피 한 잔에 사 마셨어요. 그럼 카드로 긁었을 때 영수증 받아보면 부가가치세까지 적혀있는 돈을 내가 냈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부담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세자인데 그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은 세무서에 안 내고 그 가게 사장님한테 줬잖아요. 그럼 그 가게 사장님이 그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우리 채용 소비자하고 그걸 세무서에 내는 납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건 조세저항이 큰 국가에서 둔감되게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는 거 사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직접세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우리 나중에 공부할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번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자기가 낼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데 자기 돈과 자기가 내는 게 직접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세금이 붙는 물세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죠. 인세도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럼 인격체한테 세금 가기 때문에 이 인격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금이 변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물세는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단일 세율이죠. 자, 단일 세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 세율 제도죠.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6%, 15%, 24%, 35%, 38% 이런 식으로 구간이 되어서 누진세라는 건 이 구간까지 하면 내가 이 구간까지의 소득이 있다고 전부 다 24% 맞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6%, 여기까지는 5%, 넘어간 이 부분은 24% 이렇게 맞는 게 누진세 제도인데 대한민국은 단일 세율인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제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TV를 사고 싶어서 10만 원씩 10달을 모아서 TV 사러 갔더니만 부가가치세 별도래. 저는 이번 달 못 사고 한 달 더 모아야 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이가 TV 사러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는데 뭐 그 정도 금액을 사지도 않겠지만 그놈이라면 안 되죠. 저보다 형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닌가? 그 사람 몇 살이지? 아무튼 이재용이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는데 부가세 별도래. 부담될까요? 그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세금 내야 된다는 게 형평성이 아니에요. 조세 형평성은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라는 게 100만 원 버는 저는 엄청 부담되는데 부담 능력 없는 저는 부담 능력 있는 우리 이재용은 전혀 부담이 안 되죠. 그런 역행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역진성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는 인세가 아니고 물건 TV에 10% 붙고 그리고 내가 얼마 벌은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건 가격에 10%를 붙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 가격이 10%라서 그래서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얘네들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렇다고 이재용이랑 나는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걸 그냥 완화하기 위해서 에이 그럼 둘 다 안 받을게. 부가가치세는 안 받을게 하는 게 면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오늘은 제가 부가가치세 지금 개념만 이야기할 거예요. 아직 개념 시작 안 했어요. 특징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이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응용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생각하면 저거겠지 하면 그게 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정립을 잡는 거예요. 자,
자, 일단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세금을 우리가 납세하는 거니까 먼저 부가가치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 계산하는 거는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만큼 있는 남긴 마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가가치를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빼는 행동을 공제법이라고 표현하죠. 뭔가를 빼는 걸 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구할 거면은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매출 가격이 1,000원이고 매입 가격이 600원이면 부가가치가 400원이 창출이 되는데, 그럼 매출 가격 1,000원에 매입 가격 600원 뺀 400원에 세율 10% 하면 40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볼게요. 그냥 괄호를 풀겠다는 거예요. 괄호 푸는 거는 이 곱하기를 매출가격 곱해주고 매입가격 곱해줘서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그게 우리 괄호 푸는 방식이죠. 이 괄호 있는 거 곱하기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매출 가격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가격 곱하기 세율은 부가가치세다. 자, 지금 이 두 공식은 틀린 공식인가요? 지금 1,000원에 10% 하면 100원이고 빼기 600원에 10% 하면 60원이라서 40원 되는 똑같은 공식인데 괄호만 풀었어요. 그죠? 그럼 매출 가격에 세율 곱한 걸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매출세액이 지금 1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한 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매입세액이 600원이라서 맞죠? 죄송해요. 660원이죠. 순간 산수가 이상했어요. 자, 60원이라서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가 40원 나오는 건 똑같은 공식이죠. 자,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공식인데, 자, 보세요. 이 공식은 지금 빼주는 걸 앞단계 썼던 거 빼주는 그 방식을 우리는 공제법 중에 전단계 공제법인데 거래 금액에서 빼죠.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하고, 자, 지금 이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세액에서 세액을 빼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럼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나 세금 산출하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틀릴 이유가 없지. 그럼 부가가치의 10%이기 때문에 틀릴 이유는 없는데, 그럼 이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과세관청이 편해야 되는데, 자, 우리
10%가 아니고 0%도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0%도 쓰기 때문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하면 사업자도 이중으로 일해야 되고 과세관청도 이중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계산은 사업자가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신고 납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중으로 계산하는 건 신경 안 쓰지만 자기들은 깔끔하게 한 방에 받고 싶어요. 세금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10%는 0%는 사업자 너네들이 다 곱해서 계산해서 세액만 가지고 오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 오답 지문이에요. 얘는 거래공제법 계산 방식은 똑같은데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제가 낫이라 쓴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오답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오박스 4개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자, 그럼 얘가 공장,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자, 이렇게 4단계 거래 구조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우리 동대문 같은 곳에서 도매상에서 사서 강남 지하상가에서 사서 우리가 샀습니다. 근데 사실 공장도 천을 사올 거고 총공장은 또 뭔가 목화시도 뭐 다 사오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 계속 시까지 가야 되니까 공장은 공짜로 생긴 물건이다라고 봐서 팔고 판다라고 가볼게요. 자, 그럼 공장이 공짜로 생긴 물건을 도매상으로 팔아요. 이걸 우리는 부가세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재화라고 하고 판매한 걸 공급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돈을 받을 건데 공장이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리고 싶어요. 부가가치를. 자, 그럼 자, 공짜로 생긴 걸 1,000원 남기려면 1,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1,000원이 내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럼 도매상한테 1,000원에 팔아요. 자, 그런데 이 공장이 판 이 물건은 과세품인 거예요. 그럼 과세품을 한 개라도 팔면 이 공장은 과세 사업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게 뭐냐면 얘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너 과세품 파는 사업자네? 그럼 너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무조건 같이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게 거래 징수예요. 그리고 의무라고 붙인 이유는 이거 너가 100원을 더 받아야 되지, 너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야 되지, 이거 안 받으면 너가 물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물건을 1,100원에 팔지 1,000원에 팔겠나요? 나는 1,100원에 팔고 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고 나는 1,000원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공장은 세무서에 100원을 그냥 가져다 주면 되는 거죠. 1,100원 받아가지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도매상은 1,100원에 샀어요. 근데 도매상이 이걸 자기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얘도 팔려고 산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용 부가가치세로
소비자 단계가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거지. 지금 얘가 나는 사업자인데 내가 부담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한테 이야기했더니 부가가치세법이 알았어, 돌려줄게. 근데 하지만 일단 너는 얘가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 돈은 주는 건데 너가 이 돈을 줬다라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세금 계산서에 확인되는 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건을 1,100원을 주면서 나 이 100원에 대한 세액이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난 사업자다,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알아서 내가 돌려받을게. 물건 파는 사람은 돌려받든 못 돌려받든 우리처럼 못 돌려받든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돌려받는 건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서 내야 되지 아니면 지가 물리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공급 받는 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는 자기가 무조건 받아서 내고 못 받으면 지가 물리고, 저라면 그래서 부가세 안 주면 안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제가 TI 쓴 거는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1,100원에 샀지만 세금계산서 받아서 그거에 의해 확인되는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1,000원에 산 거죠. 그죠? 그럼 이제 1,000원에 샀는데 얘도 이제 얘를 팔 거예요. 얘도 마진 부가가치를 1,000원 누릴 거래요. 그럼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마진을 남기고 싶으면 얘는 2,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2,000원에 팔면 1,000원에 산 거니까 1,000원 남길 거잖아요. 그럼 얘는 2,000원만 받으면 되냐? 얘도 지금 과세품 사온 거라서 과세품 판 거죠. 과세품 파는 사업자는 무조건 과세 사업자예요. 모든 과세 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이 거래 징수는 얼마다가 아니고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 그러면 200원을 남기는 거예요. 2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세무서에 자 200원은 내 돈 아니에요. 2,200원을 받아서 200원을 세무서에 주고, 그리고 그때 신고하면서 내가 앞에 투자했던 금액, 이거 투자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 대급금 내 돈이다라고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게 될 건데,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법이 너 바보니 왜 200원 주고 100원 달라고 징징거리니, 그냥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되어서 너 매출세액이 200원이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100원이니까 그러면 너는 100원만 납부하면 너가 부담한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만약에 준 세금이 더 많으면 그 돈 차이만큼 돌려줄게. 신고하면, 너 신고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줄게.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받았으니까 너는 바로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내. 근데 너가 돌려받을 게 많으면 신고하면 내가 한 달 안에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원만 납부하면 자기가 부담한 세금이 하나도 없죠. 그럼 소매상도 물건을 팔려고 산 거지 쓰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도매상한테 얘도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200원 줬지만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200원 돌려받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럼 2,000원의 물건 산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이 소매상도 2,000원에 산 물건을 1,0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팔려고 재화에 공급을 하면, 자, 얘는 3,000원에 팔면 1,000원을 남기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과세 사업자니까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거래 징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 때 괄호해가지고 다음 칸에 들어갈 항목은 적혀 있는데 거래 징수 모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자, 우리 거래금액의 10%를 무조건 징수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과세관청에 납부해줘야 된다는 게 거래 징수예요. 자, 그럼 얘도 세무서에 그럼 세금을 자, 매출세액 300원에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200원을 하면 이 100원을 납부하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뭐냐면 매출자가 과세사업자면 공급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얘가 면세사업자든 국가든 비영리단체든 그런 거 안 따져요. 내가 비영리단체한테 물건 팔면서 3,000원에 파는데 3,300원 받아야 되지 내가 왜 3,000원 받아가지고 300원 물고 700원 남겨. 그럼 차라리 내가 3,300원 받아서 300원 기부를 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사람이 내가 부담하면 안 되면 얘네들처럼 지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면 지가 돌려 못 받는 애인 거고, 부담하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지. 일단 주고 돌려받는 거지.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받아서 세무서에 가져다 줘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거래 징수에 의무가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공급받는 자를 따져? 내가 과세사업자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했죠. 면세사업자 걔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가 그 과세사업자가 아닌데 줄 필요 없으면 여러분이 물건 살 때도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 보는 사업자 아닌데 부가세 빼고 주세요라고 말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 누구한테 팔든 간에 매출자는 부가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물건을 3,300원에 사쓰게 되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 300원을 부담하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죠. 그죠? 그럼 이 최종 소비자를 우리는 담세자라고, 얘가 세금 부담하니까 얘가 담세자인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3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납세자인데, 그럼 이 300원을 납부한 사업자를 보면 소매상이 100원 납부했고, 도매상이 100원 납부했고, 공장이 100원 납부해가지고 저 300원을 여러 거래 단계에 걸쳐서 납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납세자인 거예요.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고, 이 납세 의무자를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라고 하면 이건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의. 자, 그럼 이런 여러 거래 단계에 거쳐서 세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납부하게 돼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 한 가지만 다른 상황을 가지고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이 소매상이 1,000원이 아니고 만약에 자, 여기 만약에 부가가치를 3,000원을 누리고 싶었다 볼게요. 이렇게 사온 건데, 그럼 2,000원에 사온 건데 3,000원을 부가가치 마진 남기고 싶으면 공급 가격을 5,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5,000원에 팔았으면 부가가치세는 5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이 500원이고 매입세액이 200원이니까 세무서에는 500원에서 200원을 뺀 200원 뺀 300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겠죠. 그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3,000원을 남긴다라고 하니까 얘가 300원을 내죠. 얘네들이 전부 다 제가 1,000원을 남긴다고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100원씩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3,000원 남기니까 300원이고 2,000원 남기면 2,000원 내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가진 부가가치를 창출한 만큼 그 부가가치세가 창출돼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 납부해야 될 납세 의무가 생기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단계 거래 단계에 발생한 이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에서
우리가 여러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다단계 거래세라는 특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조금만 응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소매상이 물건을 자, 지금 얘는 국내에 공급을 한 건데 얘는 국내. 만약에 국외로 공급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좀 비교 좀 하게. 자, 만약에 국내가 아니고 이제 얘가 국외로 공급을 한다면 자, 똑같이 3,000원에 파는데 자, 우리는 직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국외라면 세율을 0%를 곱하기 때문에 0원을 받게 되죠. 자, 영세율은 자, 나중에 영세율 가서 또 이야기할 건데 0%의 세율을 곱하는 과세거래예요. 그럼 세액이 0원인 거죠. 그럼 매출세액이 0원이니까 매출세액 0원에 매입세액 200원을 하면 마이너스 200원이 되어서 이 200원을 나한테 환급을 해줄 거죠. 이해가시나요? 200원 환급하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200원이잖아요. 소매상 입장에서. 오케이? 그럼 이 200원은 어디서 난 거냐면 지금 얘가 200원 돌려줬잖아. 이 200원이 어디서 난 거냐면 얘가 준 100원, 얘가 준 100원을 얘한테 돌려줘가지고 부가가치세법이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돌려주고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를 환급시킨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이 앞단계에서 받았던 거를 전부 다 얘한테 돌려주면서 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 안 할 거니까 완전하게 제거시켜서 외국 세종 소비자가 사업자들이 남긴 마진 가격만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게 이 환급의 의미인 거예요. 이 환급은 이 앞단계에 받았던 모든 세금을 얘한테 다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얘한테 했다면 얘가 영세를 줬으면 얘는 0원에 100원이니까 이 100원만 받는 거예요. 이 단계만 줄여 나가는 거지. 결국은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세율을 우리가 완전 면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이 환급을 통해서 사업자들에게 전부 다 돌려줘 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이 세금을 가져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세사업자라면 얘가 면세사업자면 이 앞단계에 있던 거 받았던 거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단계에서만 끝나버리죠. 그럼 앞단계 받았던 200원은 과세관청이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환급 안 해주니까 불완전 면세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가져간 게 있고 수출하는 경우는 전부 다 싹 돌려줘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완전한 면세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고 항상 이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받아야 되고 물건 사는 사람은 내가 사업자라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이거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그럼 나는 1,100원에 사쓰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자, 이게 항상 계속 가는 원리 구조예요. 저 나중에 이제 계속 이 그림만 계속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의 틀에서 이 부분이 바뀌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좌우같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전 날이니까 그죠? 내일은 이렇게 가볍게 계속 좌우 부가가치세 이야기만 쭉 할 건데 제가 지금 개념 잡는 이유가 나머지 뒤에 서식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한 문제 나와요. 3점짜리로. 내가 한 8개에서 10개 가르칠 건데. 야, 정말 노력 대비 효익 없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저녁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가지 신고서 말고 나머지 부속 서류들 가지고 이야기할 때 3점인데 그냥 오늘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해가면 내 걸로 만들고 이해 안 가면 버려라 그래요. 틀려봐야 일반 전표 거래처 하나 안 쓴 거랑 똑같은 결과인데 거기다 심지어는 모르겠어서 전부 다 입력하면 3년짜리인데도 2점 줘요. 3개 딱 있는데 입력해야 될 게 2개고 한 개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3개 입력하면 걔는 분전 채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 서류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업 수업하면서 한 방에 끝내 그냥 듣고 이해해가지고 이건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어라고 만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할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얘네들은 당연한 원리가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